있다면 우리가 이런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바로 흡수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세포는 흡수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화는 우리 3대 영양소,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을 쓰고 있는 이런 영양소죠. 이런 영양소, 그리고 삼부 영양소라고 해서 미량 영양소, 물, 무기염류, 비타민, 이 세 종류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 또 다른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구성하는 물질, 이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을 제외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 그리고 미네랄 중은 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조절하는 생리기능, 조질 물질은 이 탄수화물을 제외한 단백질, 지방, 물, 무기압류, 비타민 이런 모든 영양소들은 우리 몸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화 같은 과정은 우리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지 통과할 수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은 이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체외에 있는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하기 위해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저분자 물질로 우리가 바꿔주는 걸 소화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자가 커서 우리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특히 다당류, 탄수화물 종류,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나오는 소화효소랑 물이랑 합쳐진 소화액으로 인해서 우리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단당류, 아미노산, 글리세롤 이런 걸로 바꿔주는 과정을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리가 바뀌었을 때만 우리 세포막을 통과 가능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세포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 물, 무기염류,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을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소화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의 종류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적 소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과 그리고 효소가 같이 만나서 일어나는 소화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계적인 소화가 있습니다. 아까 이 고분자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은 우리 세포로 체내로 흡수가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우리가 세포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는 걸 화학적 소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계적 소화 같은 경우에는 저작 운동, 우리가 이로 음식을 씹는 행위, 그리고 연동 운동, 소화기관들이 꿈틀꿈틀 움직여서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그리고 혼합 운동, 음식물과 위에 있는 소화액을 섞어주는 이런 기계적 소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화 과정별 소화 기관은 어떤 것이 있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화 기관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한 후 배설할 때까지 1년의 관을 우리가 소화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겠죠. 이 먹은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가고 위로 넘어가서 소장, 대장, 항문을 통하는 까지. 그래서 이 모든 이 기관을 소화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소화에 관련은 안 하지만 부속 소화기관이라고 해서 음식물 내에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필요한 물질, 그러니까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그런 부속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액선, 우리가 얘기하는 침샘, 그리고 간, 담낭, 췌장은 우리가 부속 소화기관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화 과정은 우리가 음식물이 입에 들어오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인 소화 과정은 음식물이 입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우리 입에 침이 고일 때가 있죠. 레몬을 생각할 때 입에 침이 도는 것, 그런 것부터 우리가 음식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침이 돌기 때문에 소화 과정은 우리가 음식물이 입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화 과정별에 있는 소화기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의 첫 번째 기능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가 음식물 덩어리를 잘게 나누고 으깨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구강에 있는 타액,
이 탈에게는 이 점액이 있습니다. 이 점액은 우리 맛이 느껴지는 중재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부드럽게 삼키기 쉽게 매끄럽게 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점액이 합니다. 그리고 효소 분해로 소화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이 점액의 역할인데요. 이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는 바로 아밀라아제입니다. 그래서 아밀라아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밀라아제는 침샘에서 만들어지는 소화효소가 바로 이 아밀라아제입니다. 그래서 아밀라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귀 밑샘, 혀 밑샘, 턱 밑샘 여기서 분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제일 큰 귀 밑샘에 있는 이 소화효소는 장액성 침, 그래서 얘는 약간 묽은 침이 여기서 분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혀랑 턱 밑샘에는 점액성 침, 약간 끈적끈적한 침이 여기서 분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강 안에서는 탄수화물 한 가지만 우리가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우리 입에 들어왔을 때 아밀라아제에 의해서 몇 단과 텍스트린으로 소화가 되는 거죠. 이 텍스트린 같은 경우에는 몇 당으로 아직 분해되지 않고 남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우리 입에 들어왔지만 입에서 소화가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분해되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강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연화 과정입니다. 입안에서 잘게 부수어진 음식물이 식도를 따라서 위에까지 이동하는 게 바로 이 연화 과정이죠. 연화 과정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연화 과정 자체가 안 되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섭취를 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또 생명과도 연결되는 게 바로 이 연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음식물을 잘게 나누고 어깨에서 식도까지 이동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구강에서 탄수화물이 우리가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식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강에서 넘어온 게 바로 식도죠. 식도 같은 경우에는 위에 2분의 1, 여기서 위에 2분의 1은 수익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 또 2분의 1은 우리가 불수익은, 그래서 이 식도 쪽에서는 지나가면서 근육의 종류가 바뀌는 게 바로 이 식도이고요. 음식이 식도를 통과하는 시간은 약간 딱딱한 고체 같은 경우에는 5초, 그리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0.4에서 1.5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도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 그리고 식도의 위에 상부 식도 조임근은 공기가 식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도는 이 소화기관에는 속하지만 영양소의 흡수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식도입니다. 그다음에 식도를 넘어서 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소화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위에가 섞어서 아래로 내려보낸 역할을 위에서 하기 때문이죠. 위의 크기는 주먹보다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면 위가 20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먹방 유튜브들이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 이유도 위가 20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 같은 경우에는 겉은 약간 매끈매끈하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소화작용 및 연동작용,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 소화에 나왔던 두 가지 종류, 화학적 소화와 기계적 소화가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는 이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작용, 그리고 꿈틀꿈틀해서 음식을 내보내는 연동작용, 그래서 소화작용과 연동작용에 의해서 이 음식물을 약간 죽 상태로 되어서 십이지향으로 보내는 역할이 바로 위에서 하고요. 그리고 위는 위산을 이용한 살균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상한 음식 먹었을 때 크게 탈 없는 것도 바로 위에서 살균하는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펩신을 통한 단백질 소화가 처음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위입니다. 그래서 이 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액, 염산, 그다음에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는 단백질의 분해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바로 이 펩신입니다. 근데 위에서는 이 펩신이 바로 펩신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나오는 펩시노겐 형태로 분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펩신은 단백질 분해 요소이기 때문에
펩신 상태로 나오면 위에 있는 위샘을 다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샘이 손상되지 않도록 처음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 점액이 위 안쪽 벽을 이렇게 방어막을 일단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펩시노겐이 나오고 염산이 나와서 이 염산이 살균력과 함께 이 펩시노겐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이 염산입니다. 그래서 펩시노겐이 염산에 의해서 활성화돼서 펩신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는 이런 이 소화 효소들이 분비되는 세포들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으뜸세포에서는 이 펩시노겐이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세포에서는 점액, 그리고 벽세포에서는 염산이 각각 분비가 되고 있고 G세포에서는 가스틴이라는 우리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특히 이 벽세포에 있는 염산은 염산과 함께 이 벽세포에서는 따로 내인성 인자라는 이걸 같이 분비를 하는데요. 이 내인성 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장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할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내인성 인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를 절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인성 인자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G세포에서 나오는 가스티린 호르몬은 일단 음식물이 들어오면 가스티린 호르몬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위샘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샘에서는 위액을 분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액을 분비를 하면 그 다음에 이 위벽을 방어막을 만들어 놓고 나면 바로 펩시노겐과 염산이 같이 분비가 돼서 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서 이 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단백질도 단백질이 그냥 다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이 여러 개 뭉쳐져 있는 상태까지 분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단백질이 분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서는 음식이 머무르는 시간이 대략 2시간 전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 성분이 많은 육류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대략 4~5시간까지 위 속에서 머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가급적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은 그런 담백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담낭, 췌장 이 3개를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간이죠. 간은 신체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재생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입니다. 그래서 간은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가능하죠. 단일 장기이지만 또 생체 이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간이고요. 그리고 재생 능력이 엄청 뛰어나서 80%가 손상되어도 이 간은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을 침묵의 장기로 알려져 있죠. 간은 약 1kg에서 1.5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인체의 화학공장이라고 할 만큼 간이 하는 일이 정말 5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이 붉은 이유는 혈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젓갈색을 띈다라고 하고요. 간에는 이렇게 간동맥, 그다음에 간정맥, 여기에서 우리가 혈액에서 산소를 공급을 받는 거죠. 이 간동맥을 통해서 산소를 실은 혈액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 간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동맥과 간정맥을 통해서 이 간은 산소를 공급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문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문맥은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이동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문맥으로 들어오는 혈액은 영양소를 포함한 혈액, 그리고 간동맥으로 들어오는 혈액은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에서 하는 역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지금은 소화기계이기 때문에 간에서 소화에 관련된 기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에서 하는 가장 큰 작용이 소화에서 가장 하는 큰 작용이 바로 이 대사작용이죠. 이 대사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대사에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이죠. 특히 이 간문맥을 통해서 들어온 저희가 먹은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들을 이 간문맥을 통해서 들어온 포도당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겐 상태로 저장했다가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이 부족해졌을 때 간에서는 다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저장도 바로 이 간하고 근육이 담당하지만 거의 간에서 75%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영양소 저장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가 지방으로 변환이 된다고 하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이 간에도 지방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간에 지방간이 많이 저장이 되면 이 지방간들은 간세포까지 파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간이 쌓이지 않도록 저희가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단백질 대사. 이 단백질 대사를 통해서 간은 알부민이라든지 혈액응고인자, 그리고 효소, 혈청 단백질 등 우리 인체의 고유 단백질로 개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의 역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대사. 지방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지방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피하지방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방대사는 우리가 지단백이라고 불리는 것과 콜레스테롤, 인지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간에서 대사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 나오는 핵산대사. 핵산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간을 4분의 3까지 떼어내서 간이식 수술을 가능한 것이 바로 수술 후에 대략 4개월 정도 지나면 간이 원래 크기로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크기로 되기 위해서는 간세포가 재생이 필요하겠죠. 재생이 필요할 때 우리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핵산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이런 핵산 대사를 통해서 간을 빨리빨리 재생시켜서 원래의 크기로 또까지 복구를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암모니아 대사에 관여하는 것도 바로 이 간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미노산이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완전히 분해가 돼야 되겠죠. 이때 분해가 될 때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데 이때 우리 질소 원자가 바로 암모니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체외로 배출시키거나 아니면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을 시켜서 이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간에서 아미노산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서 요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간에서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간에서 요소를 만들어서 혈액을 따라 신장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신장에서 걸러져서 이 요소들이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오줌과 함께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 대사도 관여를 하고요. 알코올 대사, 세 번째 기능이 알코올 대사죠. 알코올은 위장관 내에서 바로 흡수돼서 간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으로 들어온 알코올은 바로 간에서 분해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간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을 간에서 80에서 90%가 간에서 바로 알코올을 분해한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땀이나 호흡이나 소변으로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지금 시간상 바로 5분 담즙의 생성 및 배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즙 같은 경우에는 담즙을 이 간에서는 하루에 1리터 정도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리터 정도 생성된 이 담즙을 이 담낭이란 곳에 일단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했다가 지방질 음식을 우리가 소화하기 위해서 십이지장으로 배출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바로 쓸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보여드릴 게 이 담낭,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쓸개라고도 하고 담낭이라고도 하는 이 담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낭에서는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일단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담즙이 하는 역할은 이 담즙 같은 경우에는 소화 효소는 없지만 지방의 유화작용, 그러니까 지방 덩어리를 잘게 분해하는 게 바로 이 담즙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담즙은 지방을 잘게 부수어내서 나중에 우리가 소장에 가서 지방의 분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담즙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담즙 같은 경우에는 췌장의 효소를 생산하는 데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의 소화, 운반 및
흡수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담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즙은 합성화학 물질을 포함한 체내 독소 대사에서 이 체내 독소를 대변과 함께 배출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담즙이고요. 그다음에 약산성인 쓸개즙은 위장에서 분비된 염산과 함께 알칼리성 췌장액과 균형을 맞추는 게 바로 이 담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즙은 바로 지질 운반, 담즙이 없다면 우리가 대사된 지방산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이 혈류로 운반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즙은 이렇게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간 기능이 저하됐거나 아니면 이 담즙이 흐르는 이 담도, 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황달이라든지 염증 질환 또는 암이 생긴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담즙은 주로 콜레스테롤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침전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딱딱하게 굳으면 담도라든지 담낭에 결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결석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침전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즙의 장간 순환이 있는데요. 이 담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에서 만들어져서 이 담낭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었을 경우 이 담즙이 분비가 돼서 커다란 지방을 잘게 쪼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게 쪼개진 지방과 담즙이 같이 이렇게 소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 속에 담즙이 있다가 담즙이 만약에 배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장 끝부분에서 담즙이 다시 흡수가 돼서 간으로 되돌아가는 이것을 바로 장간순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담즙을 만들 때 원료는 콜레스테롤인 거죠. 그래서 이 담즙이 장에 있다가 배출이 되지 않고 다시 흡수돼서 간으로 간다면 간에서는 이미 담즙이 존재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이용하여 다시 담즙을 생산하지 않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에 있는 담즙을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식이섬유겠죠.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두면 장 속에 있는 담즙이 배출이 되면 간에서는 다시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담즙을 만드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천천히 했나 봐요. 6분밖에 안 남아서 식소를 조금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의 역할은 바로 소화기계와 내분비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소화기계이기 때문에 호르몬계는 빼놓고 소화기계 쪽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췌장 이자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바로 외분비계와 바로 내분비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외분비부에서는 우리 소화에 필요한 소화액들을 분비하게 되고요. 내분비부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등 우리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소화기계이기 때문에 소화액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액에서는 이 이자에서 생성된 이자액이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자액에서는 영양소,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밀라제, 이 소화효소는 바로 우리가 아까 구강에서 소화시켰던 그런 녹말을 몇 당, 이제는 2당으로까지 소화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 리파제는 우리가 먹은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자액에 있는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는 단백질 그리고 폴리펩타이드라고 아미노산의 결정체에 모여져 있는 이런 아이들을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 아미노산이 2개나 3개로 붙어 있는 것까지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에게는 3대 영양소를 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자액에서는 탄산수소 나트륨, 바로 중화액이 섞여 있습니다.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 산성 음식물을 중화시키는 그래서 pH 8 정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이자액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십이지장에 가게 되는데요. 이 아까 위에서 내려온 음식들이 바로 십이지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위에서는 음식들이 산성이죠. 근데 이 십이지장은 알칼리 환경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알칼리 환경에서 바로 산성 음식이 내려오면 이 십이지장 장벽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산성 음식들을 중화시키는 액이 바로 이자에서 나오는 탄산수소 나트륨, 바로 중화액인 거죠. 그래서 이 산성 음식물들이 십이지장에 닿으면 유문을 닫아줘서 이 탄산수소 나트륨에 의해서 다시 약 알칼리화가 되면
다시 열어서 음식물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그런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십이지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많은 소화액이 모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담낭에 있는 담즙도 여기서 다 내려오고요. 이자액에 있는 이 세 가지 소화 요소도 다 같이 십이지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소화액이 많이 모이는 것은 바로 이 십이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바로 저희가 소장을 볼 수 있겠죠. 소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 길이가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장은 음식물을 완전히 분해해서 그리고 분해된 음식물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이 바로 이 소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장샘에서 생성되는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당류, 아까 십이지장에서 이당류였던 탄수화물 계통 같은 경우에는 말타아제, 스쿠라아제, 락타아제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끝에 있는 포도당까지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펩티다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와서 그러니까 십이지장의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였던 이 상태를 우리 결코 제일 작은 아미노산의 형태까지 변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리파아제는 아까 이자액에서 나왔던 리파아제로 의해서 지방을 분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최종 상태까지 분해를 시켜서 우리 소장에 있는 육투를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장에 있는 이 작은 하나를 떼어서 확대를 하면 이렇게 수많은 융털이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융털의 길이는 약 1mm 정도로 정말 작게 되어 있다 하고요. 이걸 하나 뜯어서 또 확대를 한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융털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수용성 영양소, 그러니까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그리고 비타민 B,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융털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가게 돼서 이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지용성, 지방산이라든지 모노글리세롤, 그리고 비타민 A, D, E 이런 영양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암주간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가 대사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 다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장은 정말 많은 주름과 주름 표면에 수많은 융틀이 있어서 이 소화된 영양소와 접촉하는 표면이 넓어지므로 우리가 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장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은 뇌의 신호를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뇌입니다. 그래서 제2의 뇌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대장이죠. 대장은 음식물에 남아있는 여분의 수분을 흡수하고요. 그리고 대장균에 의한 비타민 생산과 흡수, 그리고 창자간 수간, 그다음에 수분이 빠져나간 찌꺼기, 장 점막에서 탈랑된 세포 등을 다 이 대변으로 배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장균과 같은 세균이 있어서 대장까지 내려온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해서 우리가 이 아민류 등 변화시켜서 대변으로 내부르는 것이 바로 이 대장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대장 속에는 대장에는 대장액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분변 내의 세균이나 자극성 물질로부터 대장막을 보호하고 분벽이 장벽을 지날 때 원활하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대장입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은 3대 영양소의 화학적 소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처음에 우리 구강에서 그다음에 침에 있는 이 아밀라제 그리고 이자에 있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엿당으로 옮겨져 가고요. 엿당은 나중에 장액에 있는 말타아제에 의해서 최종 소화산물인 포도당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일단 위에서 처음으로 소화가 일어나게 되죠. 위액에 있는 펩신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로 우리가 소화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액에 있는 트립신에 의해서 트라이펩타이드, 다이펩타이드 그리고 장으로 가서 우리가 결국 최종 소상물인 아미노산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지방은 담즙에 의해서 작은 지방으로 쪼개지게 되고요. 이자액에 있는 리파제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방산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소화액들은 하루에 구강에서는 침 1.5리터 정도 나온다 하고요. 위에서는 위액이 2리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에서는 담즙이 0.5리터, 췌장에서는 1.5, 장액에서는 1.5 이렇게 매일매일 분비되는 이렇게 소화액은 이렇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소화기계입니다. 네, 이제 소화기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또 우리가 순환기계랑 호흡기계에 대해서 우리 진유리드님께서 또 자세하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진유입니다. 네, 화면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바로 순환계와 호흡계인데요. 네, 좀 전에 저희 박성진 리더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그 소화기계랑 굉장히 연관이 많은 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함께 요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환을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소화기계를 통하여서 네, 충분히 소화를 한 다음에 그 영양분들을 네, 혈액순환을 통해서 순환계를 통하여서 잘 씻고 각각의 단계에 있는 세포들에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함께 순환을 할 때 이 호흡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산소들을 각각의 세포에도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이 바로 호흡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먹고 소화를 해내고 난 다음에 또 세포에서도 각각의 에너지 대사를 한 다음에 노폐물들이 많고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배출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배설계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이 계들은 반드시 엮여서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호흡계랑 순환계를 맡게 되었는데요. 순환계는 네, 요렇게. 네, 우선 당연히 순환계 하면은 혈액순환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옆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임푸순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액순환은 약간 지하철 2호선처럼 이렇게 순환을 이렇게 동맥혈에서 정맥혈로 계속 타고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임푸순환은 보면은 단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호흡계를 보면 우리 세포 외호흡과 이렇게 외호흡과 내호흡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먼저 순환계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란, 체액을 유통시켜서 외부에서 섭취한 영양분이나 또 체내에 생긴 호르몬 등을 몸의 각 부위로 배포하고 가스 교환, 즉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등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노폐물 배출 등을 담당하는 계를 순환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순환을 무엇을 순환을 시키냐, 즉 체액을 순환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아볼 거고요. 이 순환계의 구성을 보면은 심장, 혈액, 혈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통시키는 그 체액이란 바로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혈액. 당연하겠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혈액이겠고요. 그 다음에 림프액. 그 다음에 조직액, 세포 내액이 있는데 세포 내액은 당연히 세포 안에 있는 액을 세포 내액이라고 하겠고요. 조직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혈관에서 빠져나와서 세포 안에 들어가기 그 전 단계에 있는 액체들을 조직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을 하다 보면은 혈액을 동맥혈을 타고 쫙 혈액이 순환이 되어서 각각의 세포에 전달이 되는 과정에 당연히 조직액을 거쳐서 세포의 내액으로 들어가겠고 다시 세포 내액에서부터 나올 때는 이 아이들이 에너지 대사를 마치고 노폐물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폐물 자체를 그대로 혈액에다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림프액을 통해서 가는 부분, 조직액을 통해서 가는 부분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100%가 바로 혈관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요 이미지 중에서도 요 빨간색 부분이 보면은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 옆에 붙어 있는 동그란 것들이 세포인 거고요. 모세혈관 내에 있는 이렇게 영양분과 산소와 그리고 밖에 있는 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혈액에 대해서 그럼 이 체액의 성분은 사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혈액이라고 부르고 림프액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사실 똑같은 체액이기 때문에 구성 성분은 비슷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본다면 혈구랑 혈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구가 주로 이제 보면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혈장 부분이 되겠고 혈구는 밑에 이제 빨간색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혈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구에는 주로 45% 정도인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백혈구는 주로 면역 작용을 담당을 하고 적혈구는 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작용 그리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하는 작용을 하겠고요. 그 외에 혈장이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혈장의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그래서 92%가 물이고요. 그 외에는 물에 녹아져 있는 용질들인데 그 용질들에는 당연히 단백질이라던가 전해질, 그리고 뭐 영양분, 비타민, 호르몬 이러한 아이들이 다 등등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금방 이렇게 보였듯이 그러한 혈구들이 그럼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여기 보면은 골수의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왼쪽 그림이 있는데요. 골수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적색 골수, 황색 골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적색 골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세포들, 그러니까 혈구들을 생성을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저희가 적색골수라고 하거든요. 어른이 될수록 보면은 큰 뼈에만 그러한 것들이 흉골이라든가 늑골, 척추골, 골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바로 적색 이렇게 골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에 보면은 이렇게 골수 사이사이에 지방세포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골수세포 이런 아이들이 이제 분화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세포를 우리가 저혈모세포라고 하는 거고 이 저혈모세포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있는 그러한 저혈모세포로 더 발전이 되어서 이때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골수계 전구세포로도 가고 림프계 전구세포로도 갑니다. 그럼 골수계 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호염기구, 호중구, 호상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백혈구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림프계 쪽으로 이렇게 림프계 쪽으로 분화가 되어서 온 아이들은 우리가 아는 T세포, B세포, 그리고 NK세포 이런 쪽으로 이제 분화가 되어서 나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제가 약간 이제 평면적으로 2D적으로 이제 우리의 하트, 심장을 표현을 한 건데요. 우리의 심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다시피 네 가지의 구간으로, 그러니까 네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의 부분. 자, 일단 좌우를 나누어서 이렇게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좌우를 나눌 때 흔히 우리 내 손에 있는 오른손, 왼손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눕혀놨을 때 그 환자의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요 심장은 환자가 누워있을 때 나를 마주보고 누워있을 때 방향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은 당연히 환자의 오른손편일 것이고 좌심방, 좌심실은 환자의 왼손편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방실, 방실에서 위에 있는 칸은 방, 아래에 있는 칸은 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네 가지 칸으로 나누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사이에 보면은 판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냐? 이게 심장이 뛸 때마다 이제 혈액들이 흘러다닐 건데 그 흐르는 방향이 혈액이 흐르는 방향이 당연히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고요. 그리고 정맥들이 심장에 연결되어서 들어오는 그 방향에도 보면은 네, 이렇게 판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네, 혈액이 이렇게 심장이 뛰면서 수축을 할 때 네, 이렇게 혈액이 뿜어져 나가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막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혈액이 온 몸을 돌거나 아니면 폐를 향해서 돌기 위해서 나가는 방향은 심실 밑에서 위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은 밑에 있는 심실 쪽의 근육이 더욱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제가 그림을 봤을 때는 위아래를 칸을 똑같게 사이즈를 똑같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아래에 있는 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혈액이 흘러 들어오는 그러니까 심장을 향해서 들어오는 혈액을 우리는 다 정맥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정맥. 그래서 대정맥, 폐정맥 이렇게 해서 정맥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고요.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동방결절에 전기신호가 들어옵니다. 이 전기신호는 당연히 이제 신경계랑 관련이 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동방결절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기신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심장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방결절이 딱 수축을 해서 위에 있는 심방들이 수축이 쫙 되면, 쫙 쥐어짜면 당연히 우리가 케찹병을 쫙 짜듯이 밑으로 케찹이 쭉 내려오듯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방실결절, 방하고 실 사이에 있는 결절에도 전기신호가 쫙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심실에도 수축이 쫙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우심실, 좌심실에 있던 혈액들이 이렇게 폐동맥, 대동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동방결절과 방실결절을 봤을 때 이렇게
퍼킨지 섬유라고 해서 요 근육 사이사이로 이렇게 신경들이 전기 신호가 쫙 전달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보는 움직이는 요 이미지가 바로 저희의 이렇게 심장 근육들을 수축을 하면서 혈액이 뿜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자, 그러면 금방 제가 거기서 설명을 했듯이 항상 혈액이 이렇게 폐를 향하든 몸을 향하든 나갈 때는 심실에서 나간다. 밑에서 나간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밑에서 나가는 것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좌심실 보이시죠? 네, 이제 수축을 하여서 좌심실에서부터 동맥으로 이렇게 동맥혈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쭉 나가는 이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는 이 혈액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 내 온몸에 손과 발, 머리, 각각의 기관들의 세포들의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세포한테 산소와 영양소를 딱 전달을 해준 다음에 그 각각의 세포에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대정맥을 타고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들어올 때는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좌심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심방 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좌심실로 출발해서 온몸을 돌고 나서 다시 우심방을 향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동방결절에서 전기신호가 들어오면 어때요? 위에 있는 심방에 있는 혈액들이 심실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우심방에 있는 혈액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잔뜩 싣고 온 이 혈액이 우심실로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방실결절의 수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나오겠죠. 이때는 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폐포에는 산소가 잔뜩 차 있겠죠. 그러면 이때 요 혈액은 아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잔뜩 실었으니까 이때 여기에서 폐에서 폐포에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산소를 잔뜩 싣고 이렇게 통해서 어디로 들어온다?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소가 아주 풍부한 혈액이 좌심실로 내려와서 다시 온몸을 향해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다면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조금 그냥 간단하게 좀 더 표시를 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보셔도 좋고요. 다만 우리가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온몸을 순환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온몸순환이라고 하는 것이고 폐를 향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걸 우리가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은 온몸순환과 폐순환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혈액을 동맥혈과 정맥혈이라고 하는데 동맥 안에 있다고 해서 동맥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맥 안에 있다고 해서 정맥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맥혈은 산소가 많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하고 정맥혈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오른쪽 이 이미지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폐를 막 통과해서 산소를 잔뜩 받아가지고 온몸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오른쪽 부분은 다 동맥혈이 흐르게 되겠고요. 이 왼쪽은 이 각각의 세포에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은 다음에 폐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쪽은 다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이에 각각의 세포들과 우리 이 대정맥 사이에 사실은 금방 좀 전에 우리가 소화계에서 배웠던 간문맥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혈관은 동맥과 정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통해서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액은 전부 다 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은 전부 다 동맥이라고 하는 거고 심장을 향해서 돌아오는 혈관은 전부 다 정맥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심장을 향하거나 아니면 심장에서 멀어지거나 이게 아닌 혈관이 유일한 혈관이 바로 간문맥이라고 하는 요 혈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한 페이지만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간문맥 좀 전에 우리 소화계에서 배우셨던 그러한 소장에서 잔뜩 많은 영양소들을 이렇게 흡수를 하여서 바로 각각의 이렇게 바로 심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더 처리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왜? 간에서
이렇게 해독도 해야 되고 다시 재조합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소화기계에서 포도당이라던가 어떤 지방산이라던가 아니면 아미노산이라던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이런 아이들을 싣고 간문맥을 통하여서 여기 있는 간문맥을 통하여서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은 75%의 영양소를 이 간문맥을 통하여서 전달을 받습니다. 나머지 25%가 간 동맥을 심장에서 오는 그 동맥혈을 타고 동맥을 타고 25%를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간에서 아까 대사 과정 그리고 또 해독 과정 등등등을 거친 다음에 다시 정맥과 대정맥과 이렇게 함유가 되어서 우리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요 과정이 간문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혈관에 대해서 심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혈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혈관은 자 아까 동맥, 정맥 이 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선 동맥부터 알아볼 건데요.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우리가 전부 다 동맥이라고 하는데 심장에서 폐를 통과하여서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맥입니다. 동맥은 보면은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그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상동맥 이쪽은 굉장히 두껍겠죠. 그래서 동맥을 보면은 이렇게 정맥보다 더 두껍게 되어 있는데요. 동맥은 세 겹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막, 내막, 중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막은 매끄러운 표면으로 되어 있어서 혈액이 유연하게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내막이 되겠고요. 중막은 두꺼운 근육청으로 되어 있어서 수축과 이완을 해서 계속 이 혈액들이 흐르는 것에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다음에 그 힘으로 계속 쭉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중막에서 있는 근육들이 계속 수축과 이완을 해줌으로 해서 심장을 더 멀리 보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막이 되겠고요. 외막은 결합 조직으로 된 가장 튼튼한 층으로서 혈관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외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서 정맥도 동맥과 같이 세 겹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훨씬 더 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동맥에 비해서 중막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정맥이 쉽게 확장을 해서 혈액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맥의 큰 기능 중에 하나가 혈액을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맥혈은 아까 정맥 자체가 그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인해서 혈액을 쭉쭉 보내주는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정맥혈은 이 혈관 주변에 있는 근육이 운동하는 힘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에서부터 심장까지로 이렇게 정맥혈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우리 종아리라든가 허벅지라든가 이런 곳에 다 근육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잘 수축과 이완을 해줘야지만이 쉽게 정맥혈이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맥에는 하나만 더. 정맥에는 동맥과 달리 판막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맥혈이 거꾸로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막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세포와 직접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모세혈관인데요. 모세혈관은 정말 얇아서 한 겹의 세포로 구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포와 산소, 이산화탄소의 교환과 영양소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 되겠고요. 우리 몸속에 약 100억 개 정도 존재하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맥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찢어지고 해서 모세혈관이 되겠고 다시 또 이제 합쳐지고 해서 정맥으로 합쳐지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림프계는 면역에서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소화계에서 우리가 다 소화를 한 다음에 포도당이라든가 단당류라든가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라든가 지방산 이런 걸로 다 분해가 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장세포를 통해서 바로 흡수되어서 혈관에 함유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임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임프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라든가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도 다 임프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고 또 이 임프에는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노폐물 그리고 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러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임프절 여기 임프관이고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들이 강낭콩 같은 이런 사이즈의 아이들이 다 임프절인데 이 임프절마다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 임프절마다 전부 다 전쟁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임프구라든가 백혈구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는 그러한 전쟁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프구는 간단하게 넘어가겠고요. 자, 그럼 심혈관계 질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자, 대동맥, 허파동맥, 목동맥, 뇌혈관, 신장동맥, 하지동맥 등등 이러한 아이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출혈이 일어나거나 얘네가 터져버리거나 이렇게 막혀버리거나 하면은 전부 다 병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관성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죽상경화증, 뇌혈관 질환, 뇌졸중, 부정맥 등등 정말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보험회사에서 정말 싫어하는 그러한 질병들이 거의 다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혈압이 되겠는데요. 고혈압은 이 혈액이 혈관을 미는 힘이 바로 혈압이 되겠거든요. 혈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세게 많이 민다는 거죠. 그럼 그 많이 세게 미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가 너무나도 끈적끈적해서 내가 그거를 많이 끝까지 이렇게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밀어내기 위해서 심장이 너무 많이 뛰니까 동맥에 전달되는 혈압이 너무나도 높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원인은 뭐 나이라든가 가족력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고혈압에 이를 수 있는 흔한 경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혈관의 노화가 되고 그런 으로 인해서 혈관 탄력이 저하가 되고 또 역시나 똑같이 운동 부족일 경우에도 혈관 기능, 아까 그 혈관 근육으로서의 수축과 이완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러면 혈관 탄력이 저하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동맥경화로부터 다시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순환 을 겪을 수밖에 없겠고 또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당 이러한 아이들이 비만인 경우 대부분 끈적끈적한 혈액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는 거고 당연히 혈당이 높을 경우에도 당연히 끈적끈적할 수밖에 없겠죠. 당은 당연히 끈적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끈적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는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혈당은 또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스트레스 역시도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이라든가 트랜스지방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동맥경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혈압은 일종의 살겠다는 몸부림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흡계로 바로 넘어가 볼 건데요. 호흡계는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하고 에너지 대사의 결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호흡계입니다. 호흡계는 나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코와 입으로 들이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두라는 것을 우리가 구강과 비강이 만나는 곳을 바로 인두라고 하고요. 코, 입, 그리고 인두까지를 우리가 상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후두는 식도와 기도가 나뉘는 곳을 후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코와 입으로 들어온 공기가 허파과리까지 가는 통로를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더 나뉘어서 기관지로 되겠고요. 이 기관지가 더 세세하게 나뉘어서 세기관지가 되는 거고 이러한 세기관지는 바로 폐포, 이 포도알 같은 그 폐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기관지가 되겠고요. 이러한 포도알 같은 허파과리, 폐포가 수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허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횡격막,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을 통하여서 폐포의 수축, 폐의 수축과 이완이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횡격막은 하나의 커다란 근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를 우리가 들이쉬는 게 호흡, 들이쉬는 거, 호흡, 내뱉는 거, 호흡, 가서 코에서 기관으로, 기관지에서 폐로, 폐포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들이쉬는 과정, 그다음 다시 역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숨을 내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무의식적으로 항상 되는 것이 바로 이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공기라는 것은 항상 압이 높은 곳에서 압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군의 수축과 이완 작용으로 인해서 호흡이 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외늑간근, 우리가 갈비뼈 그 사이사이에 다 근육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늑골이 이렇게 앞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되겠는데요. 갈비뼈가 이렇게 앞으로 훅 부풀어 오고 그리고 횡격막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내 폐를 감싸고 있는 이 흉곽이 커지겠죠. 그러면 똑같은 공기를 가지고 있는데 공간이 커졌다. 그러면 압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압이 떨어지면 내 바깥 공기에 비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압이 더 낮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높은 압에서부터 낮은 압으로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그 과정이 바로 숨을 들이쉬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갈비뼈가 밑으로 쑥 움츠러들고 그리고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흉곽의
가슴의 사이즈가 작아질 때 그러면 공기는 똑같지만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압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럼 압이 높은 데서 바깥 공기가 압이 낮고 상대적으로 내 흉곽 안에 있는 압이 높기 때문에 가슴에 있는 공기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바로 날숨 해서 숨을 내쉬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은 외부의 공기가 호흡기관을 통해서 내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때 이루어지는 외호흡은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순환기에서 보셨듯이 폐에서 받아들이는 산소를 산소가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고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폐포로 이동하는 이 과정이 바로 외호흡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보면은 요 동그란 요 하나가 폐포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폐포 안에는 내가 들이쉰 산소가 차 있겠죠. 그럼 산소 안에는 공기가 차 있겠죠. 이 공기에는 당연히 많은 산소를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혈액이 쭉 와서 여기에 있는 산소를 막 가지고 가겠죠. 그럼 산소를 막 가지는 순간 얘는 동맥혈로 바뀌는 거고 산소를 가지려고 올 때는 이산화탄소를 잔뜩 싣고 왔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 과정을 우리는 외호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또 혈액 속의 산소는 세포로 이동을 하여서 세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혈액으로 이동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각의 세포 안에는 또 어때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영양소 플러스 산소가 하면은 물, 이산화탄소 플러스 에너지, 우리가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바로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산소가 필요하다. 이 산소는 어디에서 왔다? 혈액을 타고 왔다라는 거죠.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호흡기에는 어떠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냐? 가장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감염성 질환, 감기, 독감, 기관지염, 폐렴, 기도 관련 질환이 바로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악성 종양, 폐암 등등이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이런 것도 어때요? 감염성 질환에 속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감염성 질환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이게 많은 질병들이 우리 호흡기 관련된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중병을 앓았을 때 최종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대부분 어때요? 폐렴이라든가 어떤 폐 쪽으로 전환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 세 가지만 알아볼 건데요. 감기, 폐렴, 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목 부분, 아까 상기도 부분이 감염이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자, 여기에는 치료,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진해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건데 사실은 감기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소아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기가 되겠습니다. 왜?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죠? 세균에 감염됐을 때 우리가 항생제를 쓴다거나 이러는 게 맞으니까. 그죠? 자, 다음 폐렴. 폐렴은, 이렇게 정상 폐포를 봤을 때 이렇게, 아주 예쁜 폐포, 즉 허파과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잘 이루어지는데 폐렴에 걸려서 병원균이 폐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돼버리면은 이렇게 폐포액 자체, 폐포 안에 이렇게 고름이 차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폐렴입니다. 폐렴은 각종 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러니까 이런 박테리아성 폐렴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해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외에 천식이란 폐 속에 있는 이 기관지가 아주 그러니까 기관지 관련 질병입니다. 기관지가 아주 예민해진 상태인데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정상적인 기관지는 이렇게 동그랗게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기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식을 일으키는 기관을 보면은 이미 염증으로 기관지 벽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요. 또 이 기관지 벽에 있는 이 근육들이 수축이 되어 가지고 공기의 흐름이 확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기도가 워낙에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러한 병이 바로 천식이라고 되겠죠. 자, 그럼 천식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냐 아니면 자연 치유되기도 하냐라고 한다면 태아 시기 생후 1년 3살 무렵 초등학교 들어갈 때 사춘기 성인기의 면역력이 크게 발달을 하면서 2~3살 때 천식이었던 아이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초등학교에 갈 무렵에 좋아진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사춘기가 되면서 또 절반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즉 천식은 뭐다? 네, 면역력과 관련된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순환계와 호흡계는 여기서